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미 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이루어진 방안인 만큼 북미 간 실무 협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3주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됩니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 24일인 만큼 양국이 타협의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해드렸듯이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마침 오늘이 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 찾아오는 이 방문이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의 어떤 재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실점상 보면 이제 실무 협상과 관련돼 있었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합 훈련이 오늘 이제 종료가 됩니다. 예. 네. 실제 훈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CPX라고 컴플릿 시뮬레이션 훈련만 지휘소 연습만 올해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비건에 오게 되면 사실 대처를 하는 거 두 가지를 해요.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비건이 발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과 미국 간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서 조율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조율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거든요. 아마 이번에 와서도 비건 대표가 제일 먼저 점검한 부분은 아마 그걸 겁니다. 경제 제재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을 어떨지 특히나 이번에 대통령께서 평화 경제를 또 강조하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업무 조율을 할 가능성이 첫 번째 높고 두 번째 할 것이 아마 실무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실무 협상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한 정보 교환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하게 된다면 조건에 관한 문제들 북한에게 줄 조건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했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 연합훈련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실무협상 재개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니까 혹시 북미 실무 간에 좀 접촉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기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계속 나눈 것처럼 20일 날 들어왔는데 지금 일본을 거쳐서 온 거죠. 예. 20일 날 오고 지금 22일까지 일단 머문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은 일종의 미국이 북한한테 모든 좀 뭐랄까요 자율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장소를 정해라 북한이.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협상 대표는 비건 대표로 지금 정해놓은 상태고요. 네. 제일 가능성 있는 데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처럼 판문점이다 해서 일단 비건 대표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야기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북한이 구체적인 어떤 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언제 하고 어디서 하고의 그 묵묵부답인 상태고 지금 북한이 셈법이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은 후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북측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지금 조금 전에 연합뉴스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연합훈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비난의 수위를 오히려 더 높이고 이전에는 주로 한국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 대해서도 비난 수위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무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실무협상에서 과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지난 2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카드를 갖고 올 것이냐. 그것이 훨씬 더 관심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이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셈법이 좀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죠. 네. 한 가지만 저 보탕을 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하는 말이 뭐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 입장은 뭐냐면 하고 싶은데 미국 너네들이 지금 조건을 안 만들어
주니까 내가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네. 조건이 뭐냐면은 새로운 협상 카드를 내놓으라는 거죠. 영변 플러스 아파 카드 지우고 일단 새로운 카드를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하고 싶다. 미국 너네들이 그러면 새로운 카드 기대치를 낮추는 새로운 입장을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미국이 받으면 나올 거고 안 받으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박 교수님 말씀하고 미국 입장이 지금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서 실무 협상이 그렇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뭐 전향적인 새로운 메시지를 가져오지 않는다면은 이 실무 협상이 재개되기가 힘들고 재개된다 하더라도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오히려 만약 어렵게 다시금 성사됐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휴지기가 길어지게 될 겁니다. 서로가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비건도 비건 대표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뭐 최선희가 나올지 그쪽에는 아직까지 누가 나올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북한 측에서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실무에서 어렵게 재개됐는데 똑같은 카드를 또 내놨다. 그럼 훨씬 더 그 다음에 실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 간에 일단 물밑 접촉이든 서로 간에 교환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직까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실무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국면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이번에 비건이 실무 협상과 관련한 일정 부분 좀 조건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앞서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던 일정 부분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이런 것들이 담길 것 같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미국의 입장은 공개된 거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존 볼튼 보좌관이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은 2차 하노이 회담에서 변한 모습은 없습니다. 다시 빅딜, 일괄 타결론을 얘기를 했고 여전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괄 타결. 다시 말씀드리면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합의해야 되고 최종 목표를 밝혀야 되고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더불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라. 그 다음에 뭐 상응 조치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 때 미국이 제시했던 그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볼튼 보좌관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강경한 입장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비건 대표가 그 이후에 했던 얘기도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계속 고민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북한도 계속 시간을 미룰 수는 없다라는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지금이 8월이고 9월 정도에는 뭔가 실무 협상이 돼서 협의가 진행이 돼야 연말까지 북한이 원하는 어떤 상응 조치 아니면 비핵화의 조치가 진전이 되거든요. 특히 8, 9월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10월 되면 미국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훨씬 덜 갖게 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실무회담을 통해서 올해 안에 다시 한번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8월 말 9월 초 정도에는 어떤 입장이든 뭐 만남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비건 대표가 일본을 거쳐서 오는 만큼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특히 또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또 얼마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 지소미아 이야기가 나온 것이 실제 왜 나오게 됐느냐면 아시겠지만 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무역 갈등 구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입장을 좀 중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사실은 카드를 내놓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지소미아 정말로 파기되거나 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정말로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4일 기한까지 우리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미리 카드를 또 거둬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24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시한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갈 수 하게끔 하지 않을까. 저는 뭐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파기하는 것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느 쪽도 사실은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의 지소미아 협정이라는 게 서로가 이익 구조를 같이 협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파기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파기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한국의 비밀 창고를 열어놓고 뭐 그것을 일본이 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한테 정보 공유를 신청을 해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보 공유를 신청했는데 일본이 원치 않으면은 그거는 못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건 굉장히 쌍방향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폐기를 뭐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은 운영이 가능한 그런 상태죠. 예. 뭐 사실 우리 정부도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요.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중일 외교장관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아직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 국면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대화 재개가 된 것에 굉장히 좀 많이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좀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일단 좀 잠시 좀 발언을 들어보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남북 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네, 역지사지, 천금 같은 대화의 기회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좀 문재인 대통령 내용의 핵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우회적으로나마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그 북한이 해왔던 여러 가지 좀 험한 그 논설에 대해서, 논평에 대해서 일단은 우회적으로나마 경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네들만 입장만 자꾸 따지지 말고 이 국제사회 속에 대한민국 입장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조금 그것도 고려하면서 너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이게 이 평화 구조가 깨질 수 있다라고 지금 우회적으로 좀 뭐 경고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게 되면 북한과 미국 간에는 뭐 친서도 오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 높은 편이죠. 협상이 어쨌든 실무 협상이 여러 가지 채널로 협상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예. 그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남북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태도를 보게 되면 지금 그 오히려 북한 쪽에서는 미국과 직거래가 가능한데 굳이 한국을 만날 필요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실제로 그런 연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하고 할 때 느낄 생각하지 마라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평동 예. 대변인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물론 우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라는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동경을 살려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너무 조금 큰 기대치가 높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북한은 거의 뭐 막말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보신 것처럼 여전히 신중한 대응, 상당히 좀 절제하는 그런 대응,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뭐 우리가 북한의 행태를 잘 압니다만 정말 끊으려면 여기서 이제 두 단계를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대내 매체에서 한국을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우리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막말을 하는 그 수준으로 하면 이제 더 이상 관계를 안 하겠다라는 그 확실한 그들의 메시지가 되죠.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저도 위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지금 북미 간의 어떤 협상과 회담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바로 남북 간의 관계가 풀릴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쨌든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이 있어서 북미 간의 대화가 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 남측과의 관계를 지금 배제를 하려고 하고 미국과의 관계만 간다면 이럴 때일수록 한미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 미국이 협상을 할 때 우리의 입장과 또 그 협상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한미 간의 관계에서 가장 잘 소통하고 지금 작동하고 있는 채널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장관의 그 채널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미국 언론에서는 비건 대표가 러시아 대사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채널도 좀 잘 작동이 안 된다면 앞으로 말씀드린 이 남북 간의 관계와 북미 간의 그 서로 간의 소통 채널이 좀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런 모든 시나리오를 놓고 꼭 낙관적인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좀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일 관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늘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일단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후에 양자회담, 한일 간의 양자 외교회담도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그 가능성이 꽤 높아서 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21일인가요? 이제 그렇게 일단 3국의 외무장관회담 하고 나서 후속 조치로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저도 저 3국 그 외무장관 회담하면은 어떤 상황일까 저도 머리가 무거워서 좀 고민해봤었는데요. 저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한국과 일본 간의 불편한 상황 속에서 중국만 뒤에서 이렇게 뭐 중재하는 모습을 하면서 미국이 빠진 동북아 질서 속에서 오히려 한국과 일본을 갖다 놓고 화해해라. 자유무역주의는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압박도 하면서 이렇게 화해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동북아 질서 속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그럴 때 그러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그런 그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기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또 그것도 어려운 문제단 말이에요. 미국이 불편한 시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중일 외교장관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게 핵심적인 문제는 이익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벌어지는 것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북한 문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한과의 대화 기조에 대한 것은 그 논조가 비슷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를 구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는 좀 줄어들고 북한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미리 박힌 중국 외무성에서의 대변인의 이야기로는 여러 가지 동북아 질서 문제, 평화 문제, 협력 문제, 북한 문제 다 포함한다 그러긴 했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높은 수위로 비중으로 볼 때는 중국 문제를 북한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속에서 중국이 과도하게 역할이 너무 보이스가 커져서 이상한 모습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줄을 이룰 것이다. 한일 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지금 당장 얘기를 하기가 한일 간에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 일본 서로 상대방한테 이제 공을 넘겨오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 8.15 경축사에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이 일본이 중단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나오면 우린 받겠다라고 일본한테 제안을 한 거고, 반면 일본은 지금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전향적인 제안을 갖고 와라, 이제 그런 건데 그 안에 이제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다만 지난번 그 한일 외무장관 만남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같은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외교의 수장들이니까 말 그대로 외교적인 해법을 위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문제 당연히 얘기할 거고 더불어서 한일 간의 관계도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난 그 8월 이후에 뭐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에 사실상 고위급의 지금 실무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 지금 차관이 가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뭐 외부에 노출이 돼서 못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관급에서 뭔가의 기본적인 조금 공감대를 좀 넓혀가는 작업들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협상이 있어서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배츠 대표가 18일 날 방한을 했고 이제 이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분담금 5배 높인다, 6배 높인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나왔던 터라 어찌됐든 인상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협상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매년 뭐 사실은 좀 올라가긴 했죠. 뭘 올라가서 뭐 올라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일 텐데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이제 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예. 지금 워낙 이번에는 지금 뭐 10억 불 수준에서 50억 불 수준까지 이제 확 넓혀놓은 상황이라서 5배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반반 부담했기 때문에 다 낸다 그래도 주한 미군의 그분들의 까지 다 낸다 그런다 하더라도 20억 불이면 되는 분인데 다 낸다 그래도 예. 그런데도 50억이라 그러는 건 너무 과도하게 높은데요. 그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말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명칭은 우리가 한국말 하는 게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그 협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실질적인 방위비 협상을 하겠다고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위비 전체 예.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반반 나눴던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이 경제 안보 비용을 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이 받는 혜택들이 이런 것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자 이런다 그러면 완전히 그야말로 방위비 분담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좀 이제 개념이 완전히 확 바뀌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진위가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럽은 진짜로 방위비 분담 문제이고 주둔군 부양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완전히 이제 바꾸려고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협상을 해야 될 그 일본이 있고 독일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으로서는 물러나게 되면은 일본이든 독일이든 기업에서도 사실은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물러나기 쉽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걸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꽤 어려운 좀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조율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심사 아니고 사실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국가, 동맹국, 우호국한테 똑같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고 일본이 내후년 4월까지인가가 이제 그 협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협상을 해야 되고 새로 지금 지침이 바뀐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개 자료로 35억 달러, 그것은 주한 미군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게 주둔 비용 총액이 35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상 지금 55억 달러, 48억 달러를 요구했다라는 그 설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미군이 역외로 나가는 비용, 아까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남중국해 가는 그런 비용까지 한국이 수혜자 부담 원칙을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호르무즈를 통해서 우리가 70%, 80% 원유를 갖고 오니까 굉장히 다른 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액을 50억 달러로 만들어 놨다면 지금은 총액을 한 20억 달러로 만들어 놓고 그중에 우리가 반 10억 달러를 내고 있는데 50억 달러를 만들어 놓고 이미 초과네요. 훨씬 초과된 거에 예. 반을 냈더라도 25억 달러.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1조 386억 내는 거에 2.5배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받을 수 없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